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시골에서 지내오다가 지금은 남편과 자식들과 서울에서 집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60 가까운 나이의 주부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저냥 나쁘지 않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록치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단한 인생을 겪고 있었어요. 저를 늦게 알게 된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다들 놀란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인 만큼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짬짬이 틈을 내어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버린 아이, 즉 고아입니다. 몇 살부터 부모님 없이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란 게 존재하는 가장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은 제 곁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에게 남은 것은 몇 살 차이 안 나는 여동생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여동생은 그런 저보다도 더 어렸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어떻게든 하나뿐인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따뜻한 날에 버려졌다면 아주 약간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부모님에게 버려진 것은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을 되새겨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셨고 제대로 된 옷도 한번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날에도 실밥이 다 터진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친 채로 덩그러니 길가에 서 있던 것 같아요. 다 뜯어지고 허른 운동화 속으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어떻게든 추위를 이겨보려고 하면서 동시에 엉엉 울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고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렸고 눈보라가 치는 바깥에서 볼가루 줄줄 흐르려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이 힘든 시간이 어서 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끊임없이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맛있는 호떡이랑 예쁜 장난감 인형 사가지고 금방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다시 우리 곁으로 오지 않고 저희는 평생 부모님 없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갈 곳 없이 평생을 그 추운 길거리에 서서 보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동생은 꼬박 이틀을 길거리에 서 있었거든요. 밥도 못 먹었고 물도 못 마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저와 여동생이 정말 이러다 죽겠다는 공포에 휩싸였던 거 하나만은 생생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어느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무사히 구해질 수 있었어요. 근처에서 철물점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와 여동생이 버려진 첫날부터 저희를 지켜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틀 내내 그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철물점 아저씨는 저희 손을 붙잡고 낡은 국밥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어린 제 기억에도 무척이나 허름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국밥집은 생각보다 그 안은 따뜻했고 무엇보다도 아주머니가 내주신 돼지국밥은 이틀을 내리 굶어 허기진 저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살면서도 정성 어린 식사는 제대로 못 해봤던 저희에게는 오히려 철물점 아저씨가 사주신 그 국밥이 짧은 인생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이기도 했어요. 기스가 많이 난 스텐그릇, 하얀 쌀밥, 조금 밍숭맹숭하지만 고기가 듬뿍 들어간 돼지국밥, 걸신 들린 듯이 밥을 먹는 저희를 보고 아저씨는 천천히 먹으라며 자기 몫의 국밥을 덜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도 저희가 밥을 먹는 사이에 아저씨에게 사정을 들었는지 밥도 한 그릇 더 주시고 가게를 나갈 때는 사탕까지 한 움큼 쥐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아저씨가 너네가 지낼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야말로 정말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밥을 사준 아저씨의 얼굴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쩐지 저희를 안쓰럽게 보았던 듯해요.
저희가 추위에 떨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아저씨의 말에 당시 저와 여동생은 고마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배를 고르며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따끈한 국밥이 놓아진 상황에서 어린애들이 다른 생각을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알 하나 안 남길 기세로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난 뒤 저와 여동생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멀뚱멀뚱 가게를 둘러보고 있을 때 저희에게 국밥을 사준 아저씨는 다시금 저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원래 살던 곳에서 꽤 떨어진 위치에 있던 그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이 애들이 며칠 동안 길에서 벌벌 떨고 있어가지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저희 고아원에서 잘 돌볼게요. 그렇게 저희 자매의 고아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있긴 했지만 고아원 생활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버려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찌됐던 그 고아원에는 저희 또래 아이들이 많았고 저는 이곳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떠들썩하게 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온 새로운 얼굴이 낯설고 꺼려졌나 봅니다. 게다가 고아원에 계셨던 원장님은 친절했지만 워낙 아이들이 많은 탓에 많은 사랑을 주시진 못했습니다. 당시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에 더불어 저를 온전히 챙겨줄 사람조차 없으니 커다란 고아원에서 고립되기는 어렵지가 않더군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뭐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는 낯을 조금 가리던 터라 쉽사리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왕따 아닌 왕따였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북적거리는 고아원에서 오롯이 저희 둘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언니, 계속 나랑 같이 있어야 해? 당연하지.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동생이 없었으면 필연적으로 외로움만이 가득했을 고아원 생활.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그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던 것도 잠시. 이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고아원에 있을 때 평소 제 여동생이 너무 귀엽다며 자주 보러 오던 아줌마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자매인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잘해줬지만 확연하게 제 여동생에게만 깊은 관심을 가지는 아줌마와 아저씨였기에 저는 인사를 할 때를 빼고는 늘 멀리 떨어져서 슬쩍슬쩍 훔쳐보기만 했습니다. 그 아줌마랑 아저씨는 고아원에 올 때면 늘 제 여동생 줄 옷이나 인형 등을 가지고 왔어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선물할 장난감도 챙겨주신 적이 있었죠. 멀어 보이고 대하기 어렵기는 했지만 어린 마음에 제게 선물을 주는 아줌마와 아저씨에 대해서 어렴풋이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저런 아저씨와 아줌마가 엄마랑 아빠라면 정말 좋겠다고 떠올리기도 했죠. 아줌마랑 아저씨 어때 보이시니? 그 아줌마랑 아저씨가 왔다 갈 때면 원장님은 늘 내게 그 두 분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어렵지만 너무 좋다고 동생이랑 같이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와 아저씨가 저희 둘 다 입양해 가길 노리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당시 저는 입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소망하긴 했어요. 저도 동생이랑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싶다고요. 실제로 두 분은 부모님이 되어주시긴 했습니다. 저를 뺀 제 여동생의 부모님 말이죠. 싫어. 혼자 있기 싫어. 어느 날 저는 여동생은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가야 하니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즉시 고아원 건물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어요. 입고 있던 원피스에 흙이 묻든 말든 먼지 묻은 바닥을 뒹구며 여동생만 데려가지 말라고 착한 아이가 될 테니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며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없이 난동을 부리며 엉엉 우니까 덩달아 여동생까지 같이 울었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저와 여동생을 달랬습니다. 있지, 민지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란다.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언니와 동생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날 수 있어. 원장님의 말을 들어도 저는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동생만 데려가고 난 안 데려가는 건지 서운했고 눈물이 났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원장님은 아줌마 아저씨가 제 여동생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이니 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입양 의사가 있다면 자매인이 함께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아줌마 아저씨는 한 명이면 족하다고 저를 한사코 거절한 뒤 제 여동생만 입양하기로 한 거였죠. 부끄럽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전 꽤 오랜 시간 원장님을 미워하곤 했습니다. 여동생의 입양이 결정된 그 당시에도 차분한 어투로 절 진정시키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간신히 눈물을 멈추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화가 나고 눈물이 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울었습니다. 저는 입양되지 못하고 고아원에 남는다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그 이후로 동생을 오래 못 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에 그렇게 날이 다 가도록 울었던 것도 있어요. 언니, 나 언니랑 같이 있고 싶어. 가기 싫어. 제 동생은 아줌마 아저씨가 와서 장난감을 쥐어주고 맛있는 것을 줄 때는 아이답게 무척 좋아했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는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산다고 하니 그건 원치 않았는지 떠나는 날이 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제가 자는 곳으로 와서는 제 침대에 함께 누워 저를 껴안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언니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원장 선생님한테 졸라볼까? 내가 아까 원장 선생님한테 말해봤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어떡하지 그럼?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봤자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는데 저희 자매는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언정 매일 밤마다 두런두런 대화를 하며 어떻게 해야 함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빠르죠.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동생이 입양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비행기로 떠나야 했기에 동생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안 되는 짐을 싸야 했고 동생을 입양하는 아줌마와 아저씨는 진즉 고아원에 와서는 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저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최대한 느리게 민기적 짐을 쌌지만 애초에 짐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 동생이 시간을 끄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온 동생은 아줌마와 아저씨가 끌고 온 좋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멀리서 지켜보다가 차에 시동이 걸리고 고아원 정문을 떠나는 모습에 문득 이대로 영영 헤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다시금 치밀어 올라서 민지야 가지마, 민지야 하며 부질없게도 차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동생이 탄 차는 멀어졌고 저는 차의 뒷공무니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염없이 그 모습만을 바라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엉엉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르게 여동생과 헤어지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홀로 커왔습니다. 여동생 또래 혹은 여동생보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저와는 다르게 일찍이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었죠.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자신을 맡아줄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옷을 차려입고 신나고 설레는 표정으로 하나 둘 고아원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슬프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절 사랑해줄 부모님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르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만큼 그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저를 아끼고 좋아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슬픔만큼 언제부턴가는 체념하는 법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부모님의 사랑을 얻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고등학생까지는 고아원에서 보호가 가능했기에 어떻게든 먹고 자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성인이 된 이유였습니다. 고아원도 일손이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아이들은 독립을 해야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제가 배운 거라도 많았으면 그렇게 막막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학교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움도 부족하더군요. 학교를 다닐 수야 있었지만 독립을 대비해서 조금씩 돈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기는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정말 나와야 할 때가 되니 그냥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이라도 딸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변변찮게 가진 능력도 기술도 없으니 작은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구하기 쉽다는 잡일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발품 팔아가며 여기서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도 고개를 젓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종종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고아원 이력을 보고서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비관적인 생각도 했고 정말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일보 직전 제가 간신히 잡아둔 숙박업소 근처에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붙잡더군요. 잠깐 들어와 볼래? 늘 가는 길목에 그 가게가 있던지라 매일같이 지나치긴 했지만 사장 아주머니와 이야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저를 처음 데리고 가게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저도 모르게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죠. 하지만 아주머니가 저를 들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일해도 괜찮단다. 아주머니는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가던 저를 본 거였습니다. 그 근처 가게들의 문을 두드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몇 주 이상을 그곳을 돌아다니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데 마침 아주머니는 이전보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잠시 쉬어야 했고 저를 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게 그런 제의를 했다더군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을 하기 전까지 무려 몇 년을 아주머니의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사실 시간 여유가 무척 넘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주머니는 제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취직 준비를 하진 못했을 겁니다. 23살에 회사에 취직을 할 때까지 자격증만 4개를 땄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았어요. 같은 단칸방이라도 조금 더 나은 단칸방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아주머니, 저 합격했어요. 아이고, 장하다. 장해, 고생했다. 제 취직을 가장 먼저 축하해 주신 것도 아주머니였습니다. 취직을 하게 된 회사가 원래 있던 곳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취직을 하자마자 다른 방을 찾아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첫 회사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외에는 그 아무것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변찮은 친구도 하나 없었고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죠. 애초에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짧은 짝사랑 정도는 몇 번 해봤지만 나 같은 애를 좋아해 주겠어 라는 마음에 언제나 짝사랑은 혼자 가슴에 접어 간직했습니다. 덕분에 전 평생 연애와 결혼 같은 달콤한 관계와는 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김민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정말 일과 돈 하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 설레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입사 당시 제 사수였던 주임님이 원인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호감 갈 만한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주임님은 업무상 유일한 직속 사수였기에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일찍이 철들고 또 조금 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어도 멋있는 것에 가슴 두근거리는 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임님과 짤막한 이야기라도 나누는 날이면 하루 종일 심장이 뛰어서 볼이 빨개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 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 섣부르게 고백을 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연애할 처지도 아닌데 고백은 해서 뭐 하겠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때 저는
그저 하루 벌고 하루 사는데 급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게 먼저 고백을 할 줄은 당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 미나 씨가 마음에 들어요. 미나 씨만 괜찮으면 우리 한번 만나봐요. 제 사수는 집이 아주 유복하진 않았어도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단 한 푼에도 전전긍긍하는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직급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 소녀 같은 짝사랑을 품고 있을지언정 언감생심 탐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 점심을 함께 먹는 것조차도 부끄럽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딸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연애를 하고 나서 들어보니 당시 제 사수는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 반년을 넘게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열등감도 있고 자존감도 났던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주임님이랑은 저랑은 너무 달라요. 저는 솔직히 주임님 마음을 못 믿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저는 그 사수가 제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수는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며 무려 몇 개월을 더 저를 쫓아다니며 오로지 제게만 잘해주고 저만을 신경 써주며 제게 올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가볍게나마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니 저도 참 많은 고민이 일었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연애를 할 때가 아닌데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고민만 하던 제가 마음을 굳힌 건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안 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나랑 연애한 시간이 미나 씨 인생에서 후회로 남지 않게 해줄게요. 평생 사랑해주겠다. 결혼하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휘황찬란한 말들보다 오히려 저렇게 현실성 있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였고 5년간 그 누구보다도 달디달게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았고 참 감사하게도 전부 축복해주며 가끔씩은 저희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고 조금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요. 확실한 건 만약 제가 그 사람의 고백을 끝끝내 거절했다면 지금만큼 평온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연인이 된 제 사수는 5년 뒤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난 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직장을 관두고 함께 남편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사업이 단기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 못한 성공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비싼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하게 됩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선 순간 눈물이 핑 돌아서 시뻘겋게 눈시울을 붉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냈던 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던 날까지 제 고단했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죠. 내 주제에 과분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집안을 돌아보며 이 감격과 행복을 언제까지고 기억하며 평생 남들에게 친절하게 살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삶에 지쳐 종종 잊곤 했던 여동생의 얼굴이 유독 선명히도 떠올랐습니다. 언니로서 자기 몸 편하고 마음 편할 때만 불쑥 떠오르는 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동생은 나보다 훨씬 일찍 행복하게 살고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가 제 죄책감을 덜었습니다. 내 집이 생기고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남편과 함께 있으니 자연스레 제 삶도 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과거가 무색하도록 저는 약 30년간 한 아파트에 살면서 동대표도 하는 등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했고 자연스럽게 동네에 친한 주민도 생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커피 한잔하는 친한 주민들은 많았지만 그중 유독 제게 엄청 잘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김숙자라고. 저랑 같은 나이인데다가 바로 옆 호수라서 자주 마주쳤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 성격도 비슷해서 유독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숙자는 저와 같은 입주민들에게는 무척 착했지만 이상하게
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 아줌마에게는 무척이나 혹독하고 악하게 굴었죠. 평소 저는 청소 아줌마와는 적당한 눈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 숙자가 청소 아줌마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보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숙자가 집에 들어가고 난 뒤 몰래 청소 아줌마를 찾아 위로해드렸습니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가끔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있는데 아주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렇게 숙자가 청소 아줌마를 괴롭히고 나면 뒤에서 위로해주길 여러 번. 저는 이제 청소 아줌마와 선뜻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시기 사사건건 청소 아줌마를 괴롭히던 숙자는 청소 아줌마가 근무 중 잠시 시간을 확인하느라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근무 태만이라며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따위로 일하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아줌마 말고도 일할 사람 차고 넘치니 당장 그만둬요. 때가 위에 찌르기 전에. 그동안의 모욕은 위태위태했지만 어느 정도 참고 넘길 수 있었던 정도였다면 그날은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다른 주민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청소 아줌마는 고개도 못 들고 바닥만 보고 있고 제가 동대표이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갑질을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위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앞에 나서서 청소 아줌마의 편을 들어주면서 숙자에게 이제 갑질은 그만 좀 하라면서 화를 냈죠. 애먼 사람 잡지 좀 마라. 대체 이 아주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인생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싸움을 계기로 숙자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지만 청소 아줌마와는 사사로운 수다를 떨 정도로 친밀감이 쌓였습니다. 청소 아줌마는 제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쉬고 계시다가도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가끔은 제철 과일을 봉지에 싸서 남편과 함께 먹으라며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부터는 애를 키우면서 완전히 전업주부로 전향을 한지라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은 할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종종 일부러 외출을 해서 청소 아줌마와 수다를 떠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숙자를 제외하고도 동네 다른 친구들이 있었지만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그 청소 아줌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침 나이대가 비슷하기도 하고 마음까지 착한 청소 아줌마는 드물게 제가 정말로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청소를 한 뒤 잠시 쉬고 있던 청소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모도 없이 자랐어요. 어릴 적에 운이 좋게 입양이 되어 외국으로 가긴 했지만 금방 파양을 당해서 갈 곳 없이 지낸 날이 더 많고 알고 보니 청소 아줌마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몇 년 후에 파양이 되어서 어찌저찌 외국에서 어떻게든 지내다가 나중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였어요. 저는 입양도 한번 되지 못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원해서 살았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닮았다니. 신기할 정도로 저랑 비슷한 생활을 한 청소 아줌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이 말을 덧붙이기 전까지는요. 저한테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고아원에 있을 때 저만 입양이 되어서 그 이후로 언니랑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한국 와서 찾으려니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시 고아원에서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도 저만큼 힘들었을 텐데 저보다 겨우 2살 많다는 이유로 제가 부모님 보고 싶다고 올 때마다 너무 어른스럽게 달래주고 그랬죠. 기회가 된다면 꼭 언니를 만나서 이제라도 못다 나눈 자매의 정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그리워만 하고 있어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게 살고 있지만 언니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 아줌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저와 제 여동생의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살의 나이 차이, 외국 입양. 저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당시 있던 고아원의 전경이 어땠는지, 몇 살 때 외국으로 입양을 갔는지,
그리고 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청소 아줌마가 제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고아원의 풍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제가 여동생을 홀로 외국으로 떠나보냈던 때의 나이가 일치했으며 마지막으로 청소 아줌마가 기억하는 언니의 이름과 제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 모든 걸 들은 순간 전 한참을 못 박힌 듯 서서 청소 아줌마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자리에 주저앉아 어릴 때의 그날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열심히 들여다본 그 얼굴은 세월이 흘러 많이 없어졌지만 어린 시절의 얼굴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있었거든요. 평생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과 기적 같은 재회를 한 이후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도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절 다독였고 동생 역시 제 옆에서 잔뜩 고인 눈물을 애써 붙들어 두었죠. 간신히 진정이 된 다음 더듬더듬 이야기를 풀어놓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놀란 얼굴로 청소 아줌마를, 아니 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동생의 꿈을 꿀 때마다 우울감에 젖는 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던 차였는데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제 가족은 자신의 가족이랑 다름없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집에 오라며 기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생이 저희 청소 아줌마를 그만두고 제 남편 회사에 청소 아줌마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급여는 물론 근무 환경도 훨씬 더 좋은지라 예전에 종종 피곤으로 찌들어 있던 동생의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마땅한 집을 구할 때까지는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기로 하여서 이제는 원할 때마다 동생 얼굴을 실컷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랑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동생이 이제껏 살던 낡은 원룸은 동생이 기거하기에는 너무도 좋지 않았던 곳인지라 남편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함께 살자고 말해주었어요. 같이 사는 대신 미나가 내 바가지 긁으려고 하면 대신 좀 막아줘요, 처제. 남편이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동생을 편하게 해주니 동생도 결국 저희의 요구에 못 이겨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 아들, 그리고 동생까지 내 가족이 함께 사는 지금 저는 정말 더없이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혼자 입양 가면서부터 막연하게 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며 세상을 원망하다가 지쳐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만 여겼던 동생까지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을 쓰는데 동생이 옆에서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좋은 순간을 꼽자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가족 간의 이별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동생과 떨어져 봤기에 그 이별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열심히 인생을 보내세요. 저처럼 예상치도 못한 우연과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꽤나 긴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도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